아직 정식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거의 내정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화려하게 중국 외교의 사령탑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데뷔 무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소장님, 최근 들어서 외교부장 관련된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친강 외교부장이 지난해 7월이죠. 그때 갑자기 낙마를 하면서 임시 땜빵이라고 할까요? 우리 예전에 그 외교부장을 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다시 그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왕이 부장은 1953년생이에요. 그래서 올해 70이 넘었죠.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 외교부장직을 이전에 10년을 했는데 네. 앞으로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지금 중요한 당중앙의사판공실 주임도 맡고 있고 그래서 잠시 왕이 외교부장이 맡고 있지만은 그 친강의 후임으로 누군가 보다 젊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겠나라는 게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거론돼 왔었어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류진 차오라는 이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이분이 사실상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의 낙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도가 나왔던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아직 정식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거의 내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중국 외교부 내 인재가 많겠죠. 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1963년생 3명의 그도 아주 우수한 외교관이 있다 해서 중국 외교부의 삼검객이라고 불렸습니다. 삼검객이요? 그렇죠. 그건 누구냐면 이제 러시아 문제를 하던 러위청,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교부 부부장으로 있는 마자오시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대학 그러니까 변론대회에 나가서 우수상, 최우수상 1등을 한 그런 변론의 달인이기도 하고 네. 또 한 분은 그 지금 영국 대사로 나가 있는 정저광이라는 분인데 이 세 사람이 다 공교롭게도 1963년생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 3살 나이가 어린 1966년생 친강으로 외교부장 자리가 확 넘어갔었던 거죠.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친강 외교부장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혼외자 문제니 등등 이야기가 좀 좋지 않은 구설수가 생기면서 낙마를 했죠. 그래서 이 3사람 중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류젠차오 지금 당 대외 연락부장이 차기 외교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올해 들어서서 바로 1월 1일 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먼저 했고 그리고 최근에 류젠차오 선생이 그 미국 방문을 했는데 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난 게 뭘 뜻하냐? 이분이 사실 외교부장으로 내정이 됐길래 만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만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냐? 친강이 예전에 주미대사로 있는 한 1년 반 동안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 대연락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만나줬다? 이거는 이분이 차기 외교부장으로 낙점이 된 거다. 사실상 이미 낙점됐다. 그렇죠. 그래서 미중 간에는 서로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이분이 차기 외교부장이니까 사실 이번에 미국 온 것도 상견례 하러 온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리고 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분이 차기 외교부장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작년 가을부터 류젠차오가 그 부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분은 어떤 평가를 받는 분인가요? 사실 류젠차오는 그 자질과 자격 면에서는 빠지는 게 없어요. 이분이 그 외교부장이 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할 중국 외교부 내 사람도 없고 네. 또 류젠차오와 이렇게 같이 이제 해외 영국이나 미국이나 파트너들이겠죠. 그 사람과 같이 교류를 해본 사람들은 다 류젠차오의 실력과 인품과 자질 등등을 다 이해를 합니다. 류젠차오는 1964년생이에요. 그래서 네.
2월 달로 만 이제 60세가 되는데 네. 우리한테도 친숙한 지린성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베이징대 외국어 학원 네. 지금 이제 베이징 외국어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전공을 하고 네. 그리고 외교부에 바로 들어왔을 거예요. 외교부에 네. 들어온 다음에 영국으로 옥스퍼드로 유학을 떠납니다. 거기서 이제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중국 외교부로 돌아와서는 그 통역, 네. 통역으로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쭉 외교부 대변인실 네. 이쪽에서 쭉 성장을 하다가 중국 외교부 내에서는 거의 그 외교부 부장 조리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분이 올라가는 과정 동안에 네. 계속해서 타이틀을 쟁취합니다. 뭐 타이틀이냐? 그러니까 최연소 대변인, 37세 때 최연소 대변인, 뭐 또 네. 49세 때 뭐 최연소 외교 부장조리, 우리 네. 차관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연소 타이틀을 걸머쥐고 간다는 거는 네. 이분이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커리어를 좀 보면은 이게 외교부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다가 그렇죠. 이 최연소 타이틀도 있지만 사실 최장수 대변인이라는 그런 9년 타이틀도 정도 있잖아요. 대변인도 했죠. 그리고 네. 그때가 또 올림픽이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던 시기여서 네. 마침 이제 국제사회에 많이 얼굴을 알리게 된 또 케이스라고 하는데 근데 중간에 2015년쯤에 네. 이 자기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그렇죠. 이동을 했더라고요. 1986년부터 외교부에서 쭉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네. 근무를 해서 이제 외교부 부장 조리가 되고 이제 차기 외교부장으로 굉장히 이제 유력한 주자였는데 네. 갑자기 외교부를 떠나죠. 네, 그 맞아요. 어디로 갔느냐? 중국의 그 국가 예방 부패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 부패를 예방하는 부서의 부국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외교관이 왜 갑자기 반부패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느냐? 잘 아십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해서 한 게 뭐죠? 반부패. 반부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적을 때려잡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때 시진핑 주석이 내세웠던 구호가 있어요. 호랑이건 뭐 파리건 다 때려잡아라. 네. 이 호랑이는 이제 고위 관료 부패 사범을 얘기하는 거고. 라오후인 거죠. 그렇죠. 나후 이렇게만 했죠. 그리고 파리는 직위가 좀 낮은 그런 이제 부패 사범. 그래서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때려잡아라. 부패 사범들 다 때려잡아라 이런. 그게 시진핑 주석이 내세웠던 그때 이제 네 글자로 얘기하면 나후, 근데 8일 잠자가 파잉, 파이잉. 예, 파잉. 나후 파잉에서 호랑이건 파리건. 파리 다 때려잡아라. 근데 초반에 많이 때려잡았어요. 네. 근데 이게 탁 때려잡으면 튀죠? 네. 어디로 튑니까? 해외로. 해외로 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패 사범을 국내에서 막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요. 튀는 사람들이 다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튀는 게 아니고 먼저 자녀와 부인을 해외로 보낸 다음에 재산도 다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무슨 뭐 국경절 때 뭐 설 연휴 때 마치 휴가를 해외로 잠깐 나가는 것처럼 한 다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이제 무슨 시즌, 휴가 시즌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네. 처음에는 한 100명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사람만 8, 90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10명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해외에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튄 거예요. 그래서 빨개 벗고 튄다 해갖고 그런 부패 사범을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나체 관원, 로관이라고 불렀어요. 나체 관원. 그런데 자 이렇게 때렸는데 해외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돈도 막 어디 은닉을 해놓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이제 호랑이 파리 때려잡다가 조금 있다가 내세운 구호가 에이, 여우도 때려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우 사냥이 필요하다. 도망간 그 그렇죠. 관료들을 여우라고 부른 거예요. 부른 그래서 거군요. 레후, 여포, 그
여우들을 잡는 이제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게 해외에 나갔으니까 해외에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인도를 시켜야 되고 중국으로. 네. 그럼 해외 국가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통을 하는데 외교관인 류젠차오 선생을 징발을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예방부패국에 가서 네. 그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이제 그 부패 사범을 중국으로 인도할 송환받게 하고 또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압류하고 이 작업에 류젠차오 선생이 거의 한 2, 3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를 좀 떠나 있었던 게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류젠차오가 대외 연락 부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외교부장으로 다시 승진할 거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근데 이거는 시진핑 외교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맞물려서 조금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1기를 떠나서 한 2기 정도부터 중국에서 등장한 용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전랑 외교라는 겁니다. 战狼外交. 늑대 전사, 전랑.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외교관들한테 주문을 하죠. 좀 공세적으로 해라. 너무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항상 강조하는 게 투쟁, 공세, 쟁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그냥 적당히 다른 나라와 국가의 이익을 갖고 타협하지 말고 좀 공세적으로 나가라. 쟁취해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뜻이 약간 좀 잘못 와전이 된 건지 중국 외교관들이 투쟁적으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쟁취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너무 센 거예요. 말이 험해지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굉장히 먹칠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사실, 인심을 좀 잃은 말을 거죠. 험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가 했는데 사실 친강 외교부장도 그러한 전랑 외교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진핑의 중국 외교가 역시 그 드세고 공세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왔는데 마침 그 친강 외교부장이 갑작스레 낙마하고 난 다음에 류젠차오 선생을 차기 외교부장으로 이렇게 낙점하려고 한다는 거는 류젠차오는 정통 외교관이에요. 네.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이분이 뭐 전랑 외교관이다 이런 말 듣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 중국 외교가 이 전랑 외교에서 좀 더 정통, 어떻게 보면 스마일 외교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선회할 그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관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소장님 예전에 베이징 특파원으로 계실 때 류젠차오랑 업무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뭐.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류젠차오의 뭔가 강점이랄까요? 그 나중에 외교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네. 했을 때 어떤 점이 강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은지. 이분은 뭐 제가 앞서도 그 자질과 자격이 다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중국 외교의 어떻게 보면 3대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당중앙외사판공실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그다음에 대연락부. 네. 근데 중국 외교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집행 부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중간에 이런 걸 서로 조절해주는 그 의사 협조 기구라고 이렇게 큰 세 파트가 있는데, 네. 자, 이 중국 외교가 어떻게 나아가고 하는 커다란 방향과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느냐? 당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네. 당 중앙에 의사 공작 이제 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 조장이 이 당중앙 의사 공작 위원회의 조장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부조장은 누구냐? 총리예요. 네. 리창. 네. 서열 1, 2, 2. 그다음에 요 의사공작위원회 위원. 요거는 이제 지금 국가부조작하는 한정. 그리고 이 최고 이렇게 막강한 거의 뭐 최고 실력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제 하위 부서 집행부서에다가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정책결정기구 밑에 의사협조기구가 있는데 네. 요게 당중앙의사공작 그 의사위원회 판공실이에요. 요게. 아, 중앙외사 판공실. 그렇죠. 우리가 줄여서 당중앙의사 판공실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주임이 지금 그 지난 10년간 외교부장을 했던 왕이에요. 왕이. 그렇죠. 정치국 위원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서 둘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국가 간의 사업을 처리하는 외교부. 저희 너무, 외교부랑 그렇죠. 비슷한. 너무 거네요. 익숙하죠. 그리고 그 옆에 대외연락부가 있어요. 네. 당 대외연락부. 대외 연락부는 어떤 그러니까 일을 담당하나요? 당의 대외연락, 당의 대외 교류를 담당하는 곳인데. 아, 정당 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은 당의 국가보다도 더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당의 외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당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당이냐?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국가에 이제 뭐 북한 노동당하고 교류를 한다. 그러면 중국 대연락부에서 네. 조선노동당의 파트너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정당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대연락부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예전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김정은 이런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외교부 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지도자 중국 갈 때는 이 외교부 간의 국가 간의 협의가 아니라 당 대 당, 네. 당 간의 그 협의 채널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연락부와 북한의 노동당이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노동당 서기가 언제 중국을 가니까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과 당과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고 중국은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때 그 북한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는 네.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제 당 대 당 교류를 통해서 지도자가 오려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강태공 주석 때 이야기인데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당 대 당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오세요, 여러분. 그만큼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당중앙의사 판공실하고 이 외교부, 네. 당 대외연락부 이 세 곳이 사실상 중국 외교를 좌지우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세 부서인데. 3대 마차. 그렇죠. 삼두마차. 삼두마차라고 세발 자전거. 네. 그런데 류젠차오 선생은 이 세 군데서 다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중앙의사판공실이 굉장히 센 데인데 네. 여기 주임이 아까 그 왕이 외교부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로 아래 그 부주임을 한 거예요. 네. 류젠차오가.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는 그 외교부 들어와서 부장조례까지 쭉 거의 뭐 30년을 또 근무를 했었고. 네. 그리고 2022년 5월인가 그렇죠. 그때 대연락부 부장이 됐잖아요, 본인이. 네, 지금 직함이죠. 그렇죠. 그 세 개 요직을 다 거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그리고 서방에서도 이분과의 그 교류를 오히려 많이 희망을 해서 대연락부장으로 서방 국가들 방문할 때도 오히려 환영을 받았고, 그다음에 베이징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관 사이에서도 이 류젠차오 선생이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그래요. 왜 인기가 많은 거죠? 아니 뭐 일단 대화가 되는 거죠. 류젠차오 선생이 뭐 영어 전공에다가 또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 통역으로 일하기도 하면서 뭐 영어는 능수능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후덕한 인품 또 생김새. 네. 그리고 이야기해 보면 또 상대의 말을 잘 또 경청을 하고, 하시는 스타일이군요. 그리고 또 유머 감각도 이 장면에 아주 많아요. 유머 감각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제가 하나 뭐 실례를 들면은 이분이 이제 대변인 시절이에요. 그때 그 바로 직전에 2008년경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네. 이라크를 방문했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라크 기자가 화가 난 이라크 기자가 그 아들 부시 대통령한테 신발장을 벗어 던지면서 이제 항의를 세게 합니다. 예, 맞아요. 그 신발을 두 짝을 다 던졌어요. 나중에 이제 붙잡혀서 그분은 이제 행사 기자회견에서 이제 끌려나가긴 했지만은, 네. 근데 그게 2008년 12월 한 중순경도 돼요.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류젠차오 선생이 대변인으로서 이제 내외신 기자들을 베이징에서 탁 만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탁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지를 내가 예의주시하겠다. 그 말을 딱 하니까 그냥 그 얼마 전에 바로 그 부시 대통령의 그 신발 사건,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탁 떠올리면서 다 웃어버린 거예요. 빵 터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특파원들하고 또 그 내외신 기자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유머가 통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일단 외모 자체도 이 늑대하고는 좀 거리가 거리가 멀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분을 탁 보고 대화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무장 해제당하기 쉬워요. 아, 아주 여기도 보조개도 편안하게, 있으시던데. 편하게 상대 편하게 그 웃는 얼굴로 네. 잘 이렇게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세련된 외교관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류젠차오가 진짜로 이 외교부장이 되고 나면 한국하고 이제 풀어야 될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요. 그러면 류젠차오는 한국 문제나 한반도 이슈에도 좀 이해가 있는 편인가요? 뭐 한국 문제에 어느 정도 정통하다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변인 시절에도 그 한국 특파원들하고도 많이 어울렸어요. 사실 대화도 많이 했고 제 기억에도 류젠차오 그때 이제 외교부 대변인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중국 외교부의 한국 과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한국의 대사로 나와 있는 싱하이밍 네. 대사하고 한국 문제를 같이 담당하는 중국 외교관이다 해서 나와서 한국 특파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보라 해서 뭐 네. 우리가 좀 같이 즐겁게 궁금했던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외교부 부장 조리가 됐을 때 네. 부장들이 이제 이렇게 그 부장 밑에 이제 여러 뭐 부부장이라든가 부장 조리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맡는데 네. 그때 그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 조리가 담당했던 한 분야가 한반도 사무예요. 그러니까 남북한 업무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2015년이죠. 그때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한국의 그 카운터 파트너 차관보와 같이 그 한반도 문제라든가 뭐 사드 문제,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어요. 네. 사드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외교부의 부장조리로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했던 분인데 한반도 업무가 문외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희로서는 참 좋은 분일 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 소장님 얼마 전에 쓰신 중국 일기를 보니까 그 류젠차오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아마 있을까요? 그 류젠차오 선생하고 그런 개인적인 그 인연을 갖고 있는 아마 한국 특파원들도 제 생각에는 적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류젠차오 선생님의 대변인 시절에 각국 특파원들하고 잘 어울렸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면은 참 이분이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한 번은 그 류젠차오 선생하고 저하고 같이 몇 사람 식사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근데 제가 여기 신장 결석이 있었어요. 근데 결석이 이게 통증이 이렇게 막 올라왔다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잠시 사그러졌다가 하는데 네. 이거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필 같이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이 대화하는 도중에 이 결석에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표정을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네. 막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힘들게 상태가 되고 이제 나도 모르게 참아가면서 드러나는 얘기를 거죠. 하니까 이 양반도 이상하잖아요. 저 뭐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병원에 며칠 전에 갔었는데 결석 그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먹고 빼라고 해서 뭐 치료도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아프다. 이 양반이 자기도 결석이 있대요. 그래요? 실제 결석을 알았고 네. 본인이 영국의 대사관에 근무할 때 자기도 그 결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하면서 저한테 그 비법을 하나 알려 주겠다. 비법이요? 어떤 비법이요? 결석에 대한 비법.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이렇게 줄넘기를 한다든가 네. 좀 쿵쿵쿵 몸을 좀 띄워서 네. 물도 좀 많이 마시고 네. 해서 결석이 이게 빨리 배출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변이나 몸을 뭐 많이 이런 움직여서요. 그래서 탁구를 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탁구요? 그래서 탁구가 이렇게 통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깡총깡총 뛰듯이 이렇게 막 움직여야 그러다 되죠. 보면 이렇게 몸이 움직여서 요 결석이 이렇게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야기 듣고 뭐 그 전부터도 저는 이제 탁구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만은 네. 더 열심히 이제 탁구도 친 결과 그 후로 지금까지 이게 한 20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 지금 결석으로는 고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로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듣기로 소장님 탁구 실력도 상당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류젠차오랑 직접 그럼 겨뤄보신 적도 있으세요? 그거는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 제 흑역사이기도 좀 합니다만은 제가 사실 조금 즐기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고수는 아닙니다. 하수이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친다고 잘 친다고 주장을 했고 류젠차오 선수도 자기도 잘 친대요. 서로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정말요? 네. 근데 제가 하프 스코어로 깨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류젠차오 그 선생님 보면은 체구도 좀 굉장히 저보다도 훨씬 통통해요. 그쵸. 조금 통체가 통통해서 있으시죠. 근데 막상 탁구 시합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호같이 빨라요. 탁구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서브 넣고 상대가 리턴하면 제 3구 공격을 한다는 게 있는데 네. 그 3구 공격하는 동작이 너무 빨라갖고 제가 점수를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한 하프 스코어로 졌는데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다시 복수의 칼날을 지금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서력은 못했습니다. 근데 서력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사실 과거에 미중이 핑퐁 외교를 그렇죠. 해서 참 그때 데탕트가 왔었잖아요. 근데 한중 양국도 탁구로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류젠차오가 외교부장이 되면 한중 관계에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그 류젠차오 이제 스님께서 부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한반도 사무에 너무 잘 알고 해서 또 한국 내 지인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우리 그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부장이신 그 조태열 네. 장관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항맥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태열 우리 장관께서도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류젠차오 선생도 그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 조 장관께서 연배나 옥스퍼드에서 그 유학했던 시기가 조금 앞서긴 합니다. 같이 캠퍼스에 생활을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네. 또 핑퐁의 외교라 할까 뭐 등등을 하면서 냉랭한 한중간에 좀 풀기를 바랍니다만은 외교부장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각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 이게 또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중이 이웃 아니에요. 네. 이웃 간에 이렇게 뭐
찬바람 썰렁 이렇게 뭐 오래 가는 게 좋을 일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류전처 선생께서 외교부장이 돼서 한반도 문제도 너무 잘 아는 이만큼 좀 많이 좀 힘써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게 류젠차오 그 얼굴을 보면 참 푸근한 그렇죠. 그런 인상이잖아요. 아, 그것처럼 한중 관계에도 진짜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류젠차오의 공식 임명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뭐 언제든지 결정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친강이 낙마한 게 정식으로 낙마한 게 지난해 7월이고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가 있죠. 양회, 네. 전국인민대표와 정치협상회. 네. 이 기간에 이제 여러 장관들 임명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양회 예측이 때. 많다는 예.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양회 때는 하이라이트가 그 기자들의 취재하는 하이라이트가 몇 포인트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그 첫날 양회 개막 그 전인대 개막 첫날 네.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 업무 정부의 보고인 거죠. 업무 보고를 합니다. 지난 1년간 어땠고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제 커다란 줄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양회가 끝나기 전에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이 있어요. 네. 이 기자회견 때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라 내외신 기자들이 다 와서 저마다 그 자국과 관련된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 외교가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대외 선포하는 그런 중국 외교부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자리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TV라든가 이런 뭐 우리 CNN도 뭐 미국 CNN도 중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기 있는 외교부장 총리일 경우에는 라이브 중계를 합니다. 중국 국내 지명도도 확 올라갈 수가 있고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기자가 질문권을 얻으면은 네. 뭐 시수서 방한 문제, 문 대통령 방중 문제 이렇게 한중 관계 방침을 해줄 거냐 따져서 물어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이때 외교부장이 자기가 얼마나 센스 있고 그 능력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말로서 시험하는 하나의 좋은 무대가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류전처 선생이 그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화려하게 중국 외교의 사령탑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데뷔 생각합니다. 무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